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짜는 잘 모르고 9월 말. 오늘이 추석인가? 날짜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 음, 뉴스 같은 데에 경기도 어느 지역에 땅 그거 관련한 문제가 나오고 뭐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시사 컨텐츠는 아니고, 시사 컨텐츠는 제가 피로감이 있어서 이제 그 주역의 괴가 나오는 어떤 저도 이제 20대 초에 주역 공부를 혼자서 조금 해봤는데 아주 좋은 괴를 활용해서 그 지역 땅 개발하는데 이제 뭐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 추석 즈음인 것 같아요. 추석 즈음. 이렇게 한 사람거 보니 추석이겠지. 어쨌든 그 연휴 즈음이고, 근데 이제 그 시사 문제를 다룰 건 아니고 땅이 늘 문제가 됐거든요. 땅이라고 하는 게 특히 동양에서 늘 문제가 됐어요. 특히 동양에서.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제가 지금 뭐 책을 보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머릿속에 있는 걸 한번 쫙 여기다 정리를 해 놓으려고 이렇게 켰어요. 근데 이제 아마도 이제 현대사 부분을 제가 거의 잘 많이는 안 다루죠. 시사 부분은 어차피 우리 삶이랑 밀접하고, 또 정치의 영역이랑, 정치를 제가 뭐 이렇게 막 피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저는 선거나 이런 거는 거의 안 빠지고, 진짜 노답일 때 빼놓고는 안 빠지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가능한 한 이제 정치 영역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좀 자제를 하는 편인데, 고대부터 현대 직전까지 한번 하나의 틀로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왜냐, 운동하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왜냐, 어, 그때의 땅이라고 하는 건 농경지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은 아파트 같은 것, 그죠? 그런 게 높은 건물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상업지구가 올라갈 수 있고 이러한 땅이지만, 그 당시의 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몇십 년 전까지의 땅이라고 하는 것의 대부분은 어, 농사랑 관련되는 거였죠. 뭐 그죠? 예, 이제 우리나라 쪽도 그렇고 위쪽도 그렇고 농지 개혁이 한번 이제 있었고, 동란 이제 그 앞뒤 쯤에 이 초점이 잘 안 맞는다. 그래서 땅에 대해서 한번 쫙 그즈음까지만 한번 이제 보는 거죠. 왜냐면 그 몇십 년 전까지 그랬다가 그 이후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동산이 돼 버리는 것이고, 엄청난 부가가치가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경작 그리고 수조, 이 두 가지 가지고 다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고대부터. 제가 어린 시절 예를 들면은 이제 여기에서 저쪽으로 조금 더 가면은 서울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막 잠실 같은 데가 제가 어렸을 때 황 황무지였거든요. 황무지. 근데 거기가 지금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 가지고 이제 강남권 쪽으로 이제 딱 붙어가지고 엄청 어 땅값이 올라갔죠. 그리고 그 옆쪽에 강남 쪽도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굉장히 지금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물가 그거를 저기 하고라도 엄청나게 이제 지금과 비교가 안 되는 그 시세였는데 많이 올라갔죠. 근데 그 땅이 최근 몇십 년, 우리가 살고 있는 몇십 년 이전 까지는 우리가 살던 시절조차도 경작권이랑 굉장히 관련이 많이 있어요. 경작권, 경작하는 땅. 그래서 그럼 이제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뭐 주나라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겠죠. 주나라에 정전제가 있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거 말고 완전 사각형인 데를 한번 찾아볼까? 혹시 있나? 내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구획을 나누면은 이 가운데 공동 경작을 해서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는 갖는 거야. 그게 정전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쓰는 거,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이상적인 게 있었지만은 역사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등해서 한자 문명권에서 늘 이제 수도권과 경작권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번 보려고 하는 거죠. 우선은 삼국 시대에 고에이 삼국지 2의 조조 능력치 90몇 나오잖아요. 근데 이 조조가 실력자고 결국 통일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이 한 일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다 뛰어나니까 정말로 다방면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으니까 다 뛰어났지만은 토지랑 관련해서 둔전제라고 하는 것을 해요. 둔전제. 이게 뭐냐면은 농민들을 토지에 붙여놓고 먹고 살 수 있게 경작을 할 수 있게 하고 대신에 병농일치 그러니까 확대한 땅들에 토지를 주고 둔전을 주고 거기에서 이 국방도 담당을 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상적인 주나라 뭐 이런 거 빼놓고 이제 역사 시대로 넘어왔을 때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동양의 그 토지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일단은 경작을 시켜야 되는 경작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맹자가 뭐 얘기했듯이 일단은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수당 시대에 이제 그 둔전제가 균전제로 들어오고 조용조 제로 들어오고 부병제라고 하는 게 이제 모병제랑 반대말이란 말이죠. 모병제는 막 용병 쓰고 이러는 거죠. 근데 이제 개병일치도 되고 먹고 살 수 있는 터전도 있고 뭐 이런 게 늘 같이 가요. 이 중국이나 아니면 우리나라나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그런 식의 그 땅을 주고 우리나라도 그런 식의 땅을 주려고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수조권과 이제 경작권의 문제예요. 우리 그 이제 근대사 정도에 보면은 경작권이라는 것 그러니까 근현대사 일제시대에 이제 토지 조사를 할 때 이제 동척에서 경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막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경작권을 인정하느냐 아니면은 수조권을 인정하느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동양에서는 왕토 사상이 있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왜냐하면 실제로는 다 이 사적으로 소유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는 경작권도 사실은 사적인 거 비슷하게 가고 수조권도 그러니까 관리에게 주는 거 수조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세금을 거기에서 걷는 거예요. 보통은 한 10분의 1 정도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여러 각각 왕조에서. 근데 나중에는 더 뛰어가기도 하고 여럿이 뛰어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수조권이라고 하는 것은 수조권을 가지고 있다가
그 관료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관료제 사회였고 일본은 귀족 그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그냥 봉건제로 가버린 거고. 그렇지만은 어쨌든 백성들이 경작하는 땅, 그 개념이랑 수조권, 이게 우리 옛날에 그 국사를 배우거나 우리 저 중년 이상은 이제 국정교과서 국사를 배운 적이 있죠. 그리고 이제 좀 젊은 층은 이제 한국사는 어떻게 나오나? 저 국정교과서로 나오나? 그것도? 한국사 그리고 동아시아사 이렇게 배울 텐데 토지랑 관련해서 땅이랑 관련해서 가장 헷갈리는 것 중에서 하나가 수조, 경작 이런 개념일 텐데 수조권이라고 하는 것은 관료가 거기에서 나오는 소출 중에서 한 10분의 1을 자신의 그 봉급으로 이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경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작농이라고 해도 그 땅을 해서 이렇게 뜯길 거 뜯기고 나서 먹고 살 수 있게 뭐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기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이게 그 오래전 고대부터 몇십 년 전까지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다 보릿고개 넘기신 세대고 제가 어렸을 때 이 강남 쪽이나 이 송파 쪽이나 이런데 막 땅의 성격이 달라지기 전에 지금 뉴스에 나오는 땅의 성격도 다 달라진 거죠. 이미 부동산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늘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소출, 그러니까 뭔가 곡식이 나오는 곳이었고, 근데 늘 그래서 이상적인 게 정전제였단 말이죠. 정전제 다 각각이 구획마다 이렇게 있고 중간만 이렇게 같이 해서 세금을 내자. 우리 그 다산 선생님도 처음에 이제 그걸 하다가 이제 그거랑 조금 또 약간 다른 듯 비슷한 그 여전론 뭐 이익선 뭐 다들 하나씩 냈죠. 한전제 뭐 무슨 제 근데 이게 다 뭐냐면은 경작권은 인정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수조권을 주면은 수조권을 가진 사람들이 사적으로 소유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농장을 소유를 하게 되는 거야. 중국에서도 역사상 계속 고대부터 현대까지 그래왔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 일본 다 마찬가지로 하다 보면은 사적으로 소유를 해. 그러니까는 제가 언제 얘기했죠? 그 일본 역사 얘기할 때 일본이 처음으로 이제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실질적으로 무력으로 정의대장군 쇼군이 된 그 미나모토 카마쿠라 막부죠. 가마쿠라 막부 때에도 실제로 자신이 직접 하는 땅은 딱 그 동네예요. 그 동네. 그 이제 요코하마 근처 그쪽 도쿄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항구도시 근처 있죠. 그쪽 동네였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침략 원흉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했을 때도 하여튼 걔들이 한 다음에 뭐 통일을 하잖아요. 나라를 통일을 했을 때도 실제로 걔들이 직접 관할하는 곳은 굉장히 적어요. 이제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경우에는 에도막부 때는 그래도 일본 전체의 한 6분의 1을 먹어요. 6분의 1을. 그러나 나머지는 다 이제 영주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걔들이 수조권만 가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소유를 해오는 거예요. 그게 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 토지 개혁이라고 하면 뭐 신라나 뭐 이럴 때는 관료제가 뭐 그렇게 잘 들어왔나? 그러니까는 실력 있는 최치원이나 원효나 이런 양반들은 뭐 우리나라보다 밖에서도 유명했지. 근데 이제 고려 시대가 돼서도 호족들이 이렇게 있고 하니까는 이게 잘 안 되다가 호족들에게 원래는 그 태조왕건이 그 수조권을 주는 거예요. 수조권을 줬지만은 이게 땅의 주인이긴 주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대농장을 소유를 하는 거죠. 근데 원래는 관직을 마치고 나면은 수조권은 걷어 들이는 거야. 그리고 경작하는 사람들은 계속 거기서 경작을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뭐 엄청난 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거대한 농장의 일부 먹고 살 만큼 진짜 거의 죽을 만큼 그 정도 이렇게 농사해서 거기에서 뜯기고 나서 먹고 사는 거지. 근데 이런 수조권제가 막 망가지면은 이제 아예 그냥 그 세제를 막 바꿔버리거나 아니면 한번 확 뒤집어 엎거나, 그러니까 조선이 이제 그걸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서 대한민국과 북한도 그것을 한 것이고. 근데 뭐 이를테면은 중국 같은 곳에서는 그런 식의 둔전제나 균전제나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엎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새로운 기치를 내세우는 사람들, 이상적인 사람들도 있었고, 왕망이 이제 신을 건국할 때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그 조광조가 아니라 그 사람 누구지? 중국의 조광조가 누구죠? 네, 갑자기 송나라의 왕한석의 변법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식이란 말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실제로는 그냥 그 양세법 해가지고 그냥 인두세를 그냥 걷는 쪽으로 해버리거든요. 상인들이나 이거 유통망 장악한 사람들 대부들은 안 잡히니까, 땅이 안 잡히니까. 그때도 그 다 있었어, 있기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선이 그래도 오래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조선에 이제 이색이나 정몽주 같은 선생님도 있고 또 조준, 정도전 같은 선생님도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갈리는 거냐? 바로 수조권이랑 경작권으로 갈리는 거예요. 바로 온건계화파라고, 계화파란다. 온건파라고 할 수 있는 계화파, 그거는 아주 이제 근대 나오는 거고요. 지금 고려시대, 고려를 유지를 하면서 수조권제가 잘못 쓰이는 게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경작할 수 있게 하고 제대로 조사를 해서 딱 일전일주 하나의 밭에 하나의 주인만 있게 수조권을 하고, 수조권 잘 반납이 되고, 이 반납이 돼야 되는데 반납이 안 되지. 편법으로 다 증여가 되지. 뭐 지금 현대에도 법률적으로 있어도 다 편법으로 뭔가 어떻게 그 땅이 됐건 뭐가 됐건 흘러갈 수 있는 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심지어는 그거를 한번 꽝 하고 아예 그냥 다 그냥 국토 비슷하게 한 다음에 경작권을 나눠주고 경기도에만 수조권을 준 게 이제 과전법이에요. 이제 정도전 선생이나 조준 선생은, 왜냐하면 이제 정도전 그 선생은 이 유배를 당해가지고 실제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랑 많이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그 참상을 다 봤단 말이죠. 그 답전부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경작권을 위태위태한, 근데 얘기하는 게 아주 또 그냥 똑똑하기 그지없는 그 농군과 이제 막 얘기도 나오고 한단 말이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도전 선생이 아직 젊을 때고 유배 시절,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수조권 가지고는 죽어도 안 된다. 왜냐하면 수조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차피 대농장으로 가는 거야. 수조권이 반납이 안 돼. 근데 이게 정확한 거지, 사실은. 왜냐하면은 정도전 선생이랑 조준 선생이 그래서 완전히 국토로 다 하고 경작권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어. 근데 그게 사실은 안 돼서 타협적으로 한 것이 과전법이거든요. 과전법은 일단은 다 몰수하고, 몰수라고 할 수는 없지. 왜냐하면 수조권을 그래도 인정을 하니까. 다시 한번, 수조권이랑 경작권 그 차이가 중요해요. 수조권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예요. 10분의 1 정도. 그리고 경작권은 거기에서 누군가는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도 조금 먹고 살고 뜯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과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조권을
개편을 다시 하는 거야. 그리고 경기 지역에만, 나중에는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수도권도. 예전에 국사 그 배웠던 기억 나시죠? 근데 어쨌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어쨌든 큰 개혁을 한 거지. 완전하진 않지만, 완전하긴 힘들어. 왜냐면은 그게 기득권의 다른, 뭐랄까, 다른 문제들과도, 사회경제적 문제들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땅 하나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국방하고도 관련이 있고, 어, 사회, 경제 모든 것과 그 위나라 시대, 조조 시대, 그때 그 둔전제 자체가 그런 거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 관련이 되어 있어. 그렇지만은 경작권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전을 혁파하고, 그러니까 수조권이 사실은 사전으로 갔기 때문에 사전을 혁파하고 정말 수조권만 한번 해보자.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조선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500년을 간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전, 휴량전 이런 다 루트가 있어. 이제 수신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남편이 죽은 그 부인에게 주는 것이고, 휴량전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직 미성년인 그 이제 뭐 부모가 죽고 한 그런, 그렇게 해서 조금씩 상속이 다 되는 거야. 결국은 사전이 되는 거야. 그냥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게 막 직전법, 관수관급제 예전에 배웠던 거 있죠. 그런 게 다 그거를 조금이라도 막아보려고 했던 거죠. 그런 노력이 있어서 그나마 이제 500년을 간 거죠. 오늘 갑자기 그냥 준비 없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대장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조조, 삼국지 2 조조에서부터 뭐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고려, 조선, 현대사 뭐 왔다 갔다 했는데, 그리고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잠실, 그 잠실이 허허벌판에서 황무지에서 아파트가 한번 생긴 다음에 그 다음 그거 싹 밀고 새롭게 생긴 아파트가 지금의 이제 또 그 잠실의 아파트인 거고, 강남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뭐 어마어마한 그게 됐죠. 근데 이제 그게 다 땅의 문제이죠. 땅의 문제. 그리고 현대에는 부동산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개발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권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근데 역사 전체로 봤을 때는 몇십 년 전까지, 아주 그때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같은 문제였어. 최소한 청동기 시대부터는 이제 은나라 다음 주나라인데, 그 주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가 본격적인 철기 시대가 아직 아니거든요. 춘추전국이 와야 되는 거고, 주나라 초에는 아직 청동기고, 우리나라도 이제 청동기가 이제 고조선인 것이고. 그래서 그때의 그 어떤 마을의 형태나 아니면 가옥의 형태나 이게 다 농경에 알맞게 다 되어 있어요. 위쪽은 밭농사에 알맞게, 밑에 쪽은 그 논농사에 알맞게. 그래서 이런 아파트도 사실은 그때 당시에 가옥구조, 대청마루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따다 와서 이렇게 만든 거란 말이죠. 근데 뭐 요약한다고 해놓고 또 얘기가 길어지네. 결국은 수조권, 수조권이 사전이 돼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는 정말 수조권으로만 제한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경작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래야 맹자의 말대로 항심이 생기는 거야. 항산이 있어야. 그래서 실제 역사에서 봤을 때는 이제 주나라도 물론 실제 역사고, 그 주나라 앞쪽에 은나라까지 다 유적이 나왔지만은, 주나라의 그 정전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어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유토피아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생각이라면, 실제로 이제 토지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튀어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수당 시기인데, 그 수당 시기의 균전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조가 만든 데에서
부터 시작을 한, 그렇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것, 국방 이런 것이랑도 다 묶여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개혁이 힘들었던 거야. 호족들이 많고 귀족들이 많고 관료제 자체도 이제 거의 그 수도권을 사전으로 쓰고 대농장을 소유하고, 중국도 다 사실 그 호족들이 오랫동안 그걸 했잖아요. 송나라쯤 돼서 관료제가 조금 지금의 그 사대부라고 하는 그게 이제 지금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조선의 사대부 비슷한 게 이제 송나라 때 나온 것이고, 다 그렇게 엄청난 땅을, 그리고 송나라 때는 실제로는 그 바깥쪽으로는 다 번지는 세력이었기 때문에 절도사들, 어, 절도사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돼?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당나라 때가 그랬고, 송나라 때로 오면은 이제 아예 그냥 그 절도사 세력도 없고 외부에서 다 침입을 했죠. 서하, 요, 금, 원, 다 뭐 청까지 해서 나중에는 이제 정보광조까지 나오는데, 그때의 문제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게 경작을 일단 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관료들에게 수조권만 줘야 돼. 근데 그러면서도 국방이랑도 연결을 시켜야 돼. 그래서 동양은 뭐 우리나라나 뭐 저기는 그 국민개병 그게 강하고, 일본은 아예 그냥 무사 집단이고, 한 8세기부터 지금까지 그 어떻게 보면은 번 세력이란 말이야. 번, 조슈, 번, 사츠마, 번. 그리고 그 개혁에서 뭐 절반의 성공? 그러나 상당히 아주 개혁적으로 했던 것이 조선의 그 정도전 선생의 개혁이었고, 정도전 선생의 개혁은 일단은 사전 혁파를 완전히 다 하고 싶었어. 다 그냥 국유화하고 싶었어.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됐고, 수조권, 경기 수조권, 경기 지방에만 수조권을 주는 걸로 관료들에게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지만 편법으로 쫙쫙 이렇게 사전화되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 100년, 200년 동안 계속 그것과 싸우거든요. 세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조카를 그렇게 못할 짓을 한 세조도 그거 경작권을 보호하고 수조권으로만 딱 제한하고 사전을 혁파하려고 굉장히 이제 뭐 노력을 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관수관급제까지 가죠. 간단히 땅에 대해서 한번 이 얘기 저 얘기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